네, 빈촌문제 풀이과정 중개실무편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관련된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재 456페이지 26번부터 계속 이어가죠. 2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성사 시 확인설명서를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에게도 발급하였다. 그렇게 해야죠. 중개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면 되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 발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모든 거래계약서나 모든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항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나 교환이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무엇이었고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어떠하였든 간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중개 완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자체가 생략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임대차일 경우라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뿐이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작성되는 확인설명서라면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라면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에 대한 기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라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의 기재는 제외합니다. 이건 생략할 것도 없는 거니까 임차인이 취득세 내지 않으니까 제외합니다. 확인설명서 일부 기재사항이 생략되거나 제외될 수는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러나 확인설명서 작성 발급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4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그렇죠.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만 모두 충족하는 거래계약서라면요.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법정서식은 4종 세트였습니다.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였었죠.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은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였었던 것이고요. 5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의뢰인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뢰인도 처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속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양 의뢰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거래 당사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할 법상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까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했고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였음을 후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상 필요에 의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발급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상의 의무는 아닙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2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 확인 및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요.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채권 최고액만을 설명하면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현재 채무액까지 설명했다가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인데 물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판례가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의 범위는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를 통해서 조사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족하지 실채무액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가요. 그러나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에게 실채무액인 양 설명을 했고 이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명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일반적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하자도 없는 부동산만을 중개하겠다고 각오하면 평생 한 건의 중개도 할 수가 없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항의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거래조건 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죠. 2항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를 알선하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는 실제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권리관계 중에서는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유치권 등과 같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3항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단지 해당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거래가 금지되지 않죠.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4항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분석에 의하여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게 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죠.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사항만을 믿고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권리관계가 모두 등기사항 증명서로 표상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또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확인을 통한 권리 분석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의뢰인 을로부터 A 부동산을 처분해달라는 매각 의뢰를 받았답니다. 이때 갑의 부동산 중개실무상 조치를 취한 행동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및 경계를 확인하는 등 권리 분석을 하였다. 물론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지적 공부를 통해 확인해야 될 정보인 겁니다. 2항 A 부동산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확인 설명은 생략했다. 부동산의 소재가 도시지역 내에 있든 도시지역 외에 있든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항상 설명해야 될 사항인 거죠. 3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갑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갑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 공동중개인 경우라면 그 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빠짐없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 거죠. 사항 법정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실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법정지상권 그렇습니다. 유치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이러한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확인이 되는 권리죠. 틀렸고요. 5항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했다. 그렇죠. 5항이 정답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가압류라든가 경매기입 등기 여부라든가 환매권에 관한 문제들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또는 등기된 임차권 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경우에 등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청구권의 등기 여부 등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될 정보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공부를 통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조사에 있어서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사항을 보시면 건물의 구조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판별한다 했는데 물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구조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건 권리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죠. 이러한 건물의 지붕과 외벽과 같은 건물의 주 구조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산출할 때 또 구조 지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틀린 것을 물었는데 사항을 보시면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그렇지 않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물론 분묘가 멸실이 되었거나 분묘가 타 지역으로 이장이 되었다면
더 이상은 그 지역에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 유골이 존재하고 일부 멸실에 불과하여 회복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도의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묘가 이장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전 지역에선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묘지나 종중 및 문중묘지와 같이 다기의 분묘가 어느 구역에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구역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면 집단적으로 그 구역 범위 안에서의 이장은 이장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의 소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인 거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항을 보시면 등기상 증명서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채무 금액, 이자율 등을 은행 등에 확인하여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범위는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을 통해서 조사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족하는 거지, 실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한 부동산을 중개 의뢰받았다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근저당 권자를 통해서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서나 부재 증명서를 획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은행 가서 내가 이 아파트 중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근저당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되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근데 앞선 문제에서 보셨는데,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에게 실채무액인 양 설명했고, 그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르는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3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어요. 틀린 거 5항을 보시면 지상물 중에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에 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철봉이라든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전화 공중전화 부스박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토지의 매각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등기상 증명서에서 토지의 경계를 확인했다. 확인 불가능합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의 연결로 확인했어야죠. 2항. 토지의 물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를 열람했다. 그렇죠. 권리관계가 아닌 물적 사항, 표시 사항은 토지가 물건이라면, 대상물이라면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을의 매각 희망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듯하여 갑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주고 그 차액은 반분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정중개보수 초과한 금품 수수에 해당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4항.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을로부터 그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매수자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했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실만을 기초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확인의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항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제반사항은 확인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든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3항에 소유권의 지분과 대지권의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이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하여 이를 판독해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되겠죠.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의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5항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불법 행위로 인해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물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등기상 증명서의 조사 확인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권리 분석에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상 증명서로 조사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상 증명서로는 조사가 되지 않는 권리관계,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관계 문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요, 등기가 없어도 효력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단지 처분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 허가 결정받은 자가 권리 취득하는 것은 법원이 정해준 대금 납부 기한까지 매수잔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는 그 순간 확정적으로 권리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요. 또 상속은 아직 등기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요.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유일한 선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 제한도 철폐했지만 농지 소유 상한도 적어도 농지법에서는 언급을 두고 있지 않죠. 단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때는 세대원 전체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2항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임야이지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3항.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경우에 남편이 660제곱미터, 세대원인 부인이 550제곱미터를 각각 취득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한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준은 세대원 전체 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 660제곱미터, 부인 550제곱미터면 더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4항.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작용하면,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거죠.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면 농취증은 없어도 되는 거죠. 4항이 정답입니다. 3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부동산의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그랬는데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매각 및 매입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이 알아야 할 취득과 관련된 조세, 즉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에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손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해 오고 있다면 그때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지 연고자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이 틀린 지문인데요. 3항이 틀렸는데요. 4항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올해 새롭게 형성된 판례에 의해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한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 했을 때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되는 경우라면 무상지료로 본다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었어요. 지료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근데 올해 4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요청하면 그때로부터, 소급해서는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대법원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변경되고 나서 32회 올해 시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볼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항뿐만 아니라 4항도 이제는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는 4가지로 구분되죠.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그리고 법인묘지. 이 중에서 개인묘지만큼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그러나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홍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봉분이 절개된 경우에는 유골이 존재하더라도 분묘 기지권 소멸합니까? 분묘가 완전히 멸실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골이 존재하고 회복 가능한 상태의 일부 멸실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판례는 보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43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면적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3항이 틀렸죠? 자, 사설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와 법인묘지로 4분되는데요. 이 중에 개인묘지는 1기당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내이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설묘지들은 1기당의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는데 합장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은 1기당의 면적이 그렇고요. 전체 면적과 관련해서는 개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기의 분묘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묘지이기 때문에 개인묘지는 1기당의 면적도 30제곱미터 초과 금지이지만 전체 면적도 똑같이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가족, 종중, 문중묘지는 1기당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는데 합장일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초과 금지라고 했죠. 근데 전체 면적은 각각 달라서 가족묘지는 전체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및 문중묘지는 전체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 법인묘지는 전체 면적에 하한선의 제한을 두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묘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설치 면적과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2항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1항을 보시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30제곱미터가 아니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합장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3항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가 아니라 이건 종전규정이고요. 1회에 한해서 30년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 개인묘지는 1기당의 면적이든 전체 면적이든 30제곱미터 초과 금지죠. 10제곱미터는 개인묘지를 제외한 사설묘지의 1기당 면적 제한이고요. 그 다음 5항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기한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를 화장하거나 봉안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개월은 어디서 보신 얘기죠? 기간 정리할 때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하면 10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음에도 재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 그 재단의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가 10개월을 봤었죠. 여기는 1년인 겁니다. 이 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됩니다. 종계대상물 조사 확인 관련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시죠.